그리고 발표자분들도 앞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발표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이제 저희 강릉에서 바다도 못 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다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사회를 수고해주신 신성환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문학 전공이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그 교육행정학 전공입니다. 둘 다 사실 문과생으로서 상당히 이제 버벅대는 게 많은데 오늘 이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눈을 감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눈을 좀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에 네 분의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 2분, 사례 발표 2분 이렇게 들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토론은 총 5분 모셨고요. 저희에게 할애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 한 7분, 8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분들 조금 답변하신 다음에 플로어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질의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먼저 한라대 운국교양교육원장이신 이영애 교수님 먼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 운국교양교육원장 이영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대에 맞는 주제로 훌륭한 포럼을 준비해 주신 신철규 원장님, 또 꼼꼼하게 챙겨주신 한혜용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제 발표 첫 번째와 사례 발표 두 번째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차근차근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양교육 혁신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잘 반영한 포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보며 데이터 활용을 수업 또는 학습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융합형 역량 함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을 맞춤형 학습, 학습 경험의 확장, 취약계층 지원,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교육에 접목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인공지능을 도구 또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및 혁신적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양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챗 GPT는 그 챗 GPT의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의 전환, 데이터와 학습의 진화라는 이 발표에서 이 고성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라든지 논문 작성, 회사에서의 문서 작성, 외국어 번역, 여행 계획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와 연관된 3장의 내용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과 진화에 맞춰 교양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이상 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과 AI와의 상호 협력적인 역할 분담에서 오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역할, 또 외국어 등 언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 등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최근에 2022년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을
조금 더 수정해서 재설정해서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교양기초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문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통합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교양교육은 초연결, 초지능사회, 다양한 위기 지속이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기초 의사소통 교육의 혁신, 또 학제 간의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교양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과 또 앞으로의 교육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지 또 조금 더 추가로 듣고 싶고요. 또 언어교육에 있어서도 학제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교양교육 과정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 이어서 마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지연 교수님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교육 수업 사례는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국내외 관련한 교양교육의 현황, 또 강원대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또한 이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디지털 리터러시 부문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이를 필수화했다는 점에서 가히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유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좀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비교과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고교 연계 프로그램 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유대학 교육과정 내에서도 포함시켜서 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교육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이 공유대학 내 비교과를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사실 아까 발표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또 저희에게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또 거꾸로 발표자에게 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교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애 원장님은 몇 번 이제 포럼에서 뵀지만 늘 이게 토론의 말씀이 참 조리 있으시고 감명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영애 원장님은 강원권 교양교육협의회 회장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따가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토론 이영애 원장님이셨고요. 두 번째 토론은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신 김대건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건입니다. 네, 시작 버튼을 누르고 7분 이내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과학대 행정학 박사인데요. 제 전공 분야는 조직학입니다. 그래서 챗GPT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저도 새롭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토론문을 작성할 때 이제 받은 자료가 주제 발표 하나, 사례 발표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굉장히 좀 사회과학자로서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좀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 4개의 발표를 다 듣고 나니까 조금은 제가 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은 조금 다소 해소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다 그럴까? 이미 왜냐하면 그 발제자와 사례 발제자와 토론 주제 발제자 분들께서도 이미 그 한계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돼서 조금 다소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지금 제가 이게
주제 발표 하나, 사례 발표 하나 각각 2페이지씩 이렇게 4페이지를 썼는데 자료집에는 지금 현재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호승 교수님이 그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융합형 인재는 융합형 인재만이 키울 수 있다라는 문장에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고요. 왜냐하면 제가 융합형 인재이냐라는 것을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문장이면서도 제가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문장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조직이론 중에서 복잡계 조직이론이라든가 네트워크 조직이론, 가상 조직이론 이런 것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학습을 바탕으로 한 학습 조직의 분야에 속하는 그 조직의 유형들이에요. 그런 유형들은 굉장히 그 협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팀워크, 협업, 그다음에 그 이중고리 학습, 항상 부정적 피드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지금 남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융합은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융합은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깊이 체화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요약본에 있습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보다는 저에게 전달된 요약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융합형 인재가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조직학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든가 완전 연결형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제가 따로 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됩니다만 융합은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깊이 체화했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집단지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그 여러 사람의 지능이 한꺼번에 같이 작동된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저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그 대용량,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한 1000대, 2000대 병렬적으로 연결하면 슈퍼컴퓨터만큼의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엄청나게 슈퍼컴퓨터 같은 그 용량 또는 계산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 우리의 두뇌들도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두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두뇌가 병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IQ 100 플러스 알파를 넘어서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어떤 네트워크 연결 상황을 우리는 언어와 상징과 문자와 제도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집단지성을 발휘하는데 그 융합형 인재가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깊이 체화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먼저 가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교양 수업 챗GPT와 관련된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 비판적 문제는 그런데 해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발제자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거 GPT의 G는 제너레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이라는 뜻이고요. 프리트레인드는 이제 미리 훈련된 것이고 트랜스포머는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학습한 것을 생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폼 한다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그 GPT와 관련된 그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 그 교양교육원에서 했던 수업을 들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챗 GPT는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생성 지식이라는 거죠. 생성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성된 지식이 과연 사실이나 그 원칙, 원리에 그 기초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에 보면 그 2023년 4월 5일자
도덕성과 판단력이 없는 챗GPT의 위험성과 관련된 칼럼을 일부분 실었어요. 과연 지금 현재 챗GPT가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생성 지식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생성 지식이 사실과 원칙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하는 보편적 지식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전문가도 당황스러운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과제를 냈을 때 그 과제 챗GPT가 이야기하고 있는 풀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지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챗GPT가 만들어낸 생성 지식에 대해서 학생들은 과연 메타적 해석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성 지식의 좀 더 위차원인 메타 지식이 있어야 챗GPT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 비판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재조합할 수 있는데 과연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노력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쳐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먼저 귀한 토론 원고를 좀 누락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곤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사회과학자로서 이런 좀 우려와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좀 오늘 발표와 포럼을 듣고서 안심이 된다는 말씀과 이 융합의 혼자가 아닌 어떤 집단지성 이런 차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발표자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NGO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좀 낯선 단체일 수도 있으니까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영중 랩 2050 대표님입니다. 네. 소개받은 윤영중입니다. 네. 랩 2050이라는 단체가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낯서시죠? 예. 랩 2050이라는 의미가 많은 분들이 20대, 50대가 세대 통합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2050이 아니라 2050년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담론은 무엇인지를 미리 이제 연구하고 탐지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또 공론화를 하는 그런 이제 민간 정책 연구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희의 이제 연구 분야는 뭐 상당히 좀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요. 또 미래 사실 최근에 제가 선착하고 조금 전까지 이제 분석하는 글을 쓰고 온 분야가 뭐였냐면은 전세 사기 대책이었습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분석하는 글을 막 쓰다가 정신없이 이제 강원대학교 강릉에 와가지고 딱 주제를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교양교육의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했었던 건 무엇이냐? 교양이었습니다. 예. 저에게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신입생들에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만약에 준다면은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준다면은 한국의 전세 사기 한 절반 이하로 줄여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교양교육은 굉장히 이제 또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과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양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큰 주택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 주택을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판별된 결과물 가지고 인공지능이 괜찮다고 판별해줬으니까 계약할래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될까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미리 설정된 값으로서 이렇게 판별해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전세사기 다양한 사례들을 봤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은 인공지능조차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오답 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거쳤는지 추론을 거쳤는지 그래서 그 결과값이 왜 이 결과값이 나왔는지에 대한 중간 절차, 중간 과정을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세돌에게는 본인이 이 수를 왜 뒀어요?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은. 근데 알파고한테는 이 수를 왜 뒀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잡한 연산 과정 또 수많은 확률 예측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낼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교양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가져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요. 제가 쓴 이제 발제문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래학자 마틴 포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유형의 3가지 일자리를 써놨습니다. 뭐 아주 요 직업 막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는 진정 창의적인 일, 그리고 2번째는 정교한 대인 관계가 필요한 일, 그리고 3번째는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손재주가 필요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일자리와 최근 챗GPT의 예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패턴화된 일들이 대체될 것이라고 봐왔었는데 지금 챗GPT는 그보다는 보다 고도의 연산과 고도의 사고와 고도의 분석이 필요한 일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가장 최상단의 의사결정을 하는 일들은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인공지능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디벨과 구글 번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디벨과 구글 번역의 번역 품질이 어떤 게 더 낫다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는 대체될 수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감에 의존해야 되고 정서에 의존해야 되는 일들도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모라백의 역설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얘기는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건 인간에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인공지능에게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사실 수학적인 그런 이제 연산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챗GPT가 보여주는 뭐 금방 문서를 갖다가 해독하고 요약하고 어떤 라이팅을 금방 쉽게 하고 이런 능력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쉽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서적인 직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거나 그런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기계가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라백의 역설이 대단한 통찰이지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사실 이 정서적 능력과 직감과 대인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능력들은 사실은 단세포 동물 때부터 발전해 아주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활동들, 인지 능력들은 굉장히 최근에 발달한 지적인 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그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일, 대체할 수 없는 일을 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 우리의 교양 교육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안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의 이제 사례 발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남우성 교수님의 이제 발표에서는 남우성 교수님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융합형 인재의 하나의 표본 같은 이제 사례를 본인으로서 입증한 그런 사례가 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형 인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왜 융합형 인재가 중요한가? 융합형 인재만이 융합형 인재만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그 결국에는 그 수리적인 방법론들이 어느 분야에도 대부분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융합형 인재의 중요성들이 강조해야 된 것은 10분 공감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박치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AI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활용하고 있는 이제 강원대학교의 이제 교양 교육 사례들에서도 상당히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제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우면서도 좀 우려가 들었던 측면은 그 실러버스를 좀 자세히 보니 굉장히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프로그램과 이 다양한 프로그래밍의 요소들 그리고 앱을 구현하고 UX 디자인 바로 다음 시간에 해보고 막 이런 과정들을 다 채우기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각자의 전공과 각자의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컴퓨팅 사고의 어떤 방법론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 과목의 사실 중요한 목적일 텐데 지금의 이제 그 과정들이 그것에 이제 부합하는가 혹은 이제 이 한 과목들을 버겁게 다 배우고 나면은 사실 이제 자기가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했던 AI 시대에 이제 다시 AI 리터러시가 좀 강조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AI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고 그 AI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제가 문건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물론 다 그때마다 좀 다르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좀 포괄적으로 내리고 있는 정의에 저는 제일 이제 동의를 해서 이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그 이유미 교수님이 이제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정의한 것은 AI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 문화에 적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시대의 탈식민성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AI 리터러시를 갖춘 또 그런 이제 그 교양 교육을 통해서 이런 AI 리터러시를 갖춘 이제 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프로그래밍과 컴퓨팅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지금 AI가 상당히 하는 그 양태들을 봤을 때 인간이 반드시 좀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들을 AI에게 외주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번역 품질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번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번역 품질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AI에게 번역을 맡기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제 번역에 대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AI가 글쓰기를 해주고 AI가 문서를 요약해주고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주기 시작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 글쓰기로 논리적 사고를 조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보면 교양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들을 AI에게 외주화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 교육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점들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AI에 대한 이제 교육과 그런 미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영재 대표님 잘 모셨습니다. 저희가. 네, 윤영재 대표님은 이제 좀 어떤 시대 문제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인데요. 오늘도 그 전세 사기 또 인공지능 연결시켜 주시고, 네, 또 교양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고, 또한 인공지능에게 외주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 글쓰기 같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말씀과 함께 교양 교육의 또 중요성도 함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는 가톨릭 한동대 강우원용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영입니다. 앞서 그 발표, 그러니까 제가 토론문을 만들 때는
일단은 그 문장만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발표 말씀을 듣고 또 토론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토론문을 읽으면서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솔직히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관련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의미한 토론이 가능할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포럼의 주안점 중에 하나는 교양교육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진보하는 신지식과 기능을 보편적인 교양교육 과정에 어떻게 녹아내면 좋을지에 관한 논의가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게 주어진 소임은 이제 교양교육 과정을 설계한 경험자로서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 질의는 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의 이런 교육적 활용이나 그리고 교양교육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앞서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대학에서 이런 교양 교과목이나 이걸 담당하는 교수자는 주로 이제 인문학이나 어학 그리고 자연과학 전공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활용 교육을 정규 교양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성규 선생님의 발표 말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챗 GPT의 등장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와 그리고 산출물을 생산하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이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AI와의 소통 방식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 수요라는 측면에서 드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교육 시기와 내용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디지털 도구의 활용 능력 그리고 창의성 개발 교과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이제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사이에 이루어지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딩 교육도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발표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의 그런 코딩 교육은 이제 뭐 한 5, 6년이 지나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차별화된 교과목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제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챗 GPT와의 소통 방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한 대상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학생보다 대학의 교원과 같은 기성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200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 시민문화 강좌로 아이폰 사용법 이런 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령대가 대부분 중장년이었던 것이죠. 젊은이들은 아이폰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컴퓨터가 새로 나왔을 때 저희들은 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나오고 발전되고 나서는 아무도 컴퓨터를 배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다 익히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수년이 지나면 학생들은 챗 GPT 세대로 진화해서 오히려 월등한 소통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교육을 좀 받고 한번 그 실험을 해봤는데 교과목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한 5분 안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목과 강의안을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면서 만들 필요가 그런 노력과 수고가 좀 줄어드는 경험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될 이런 미래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아마 그 한시적인 필요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어린이는 이제 뭐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고요. 또 게임을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인간이 스마트폰하고 거의 그 일체화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손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앞으로는 이제 어린아이가 돌이 되면서 말을 배우는 것도, 그리고 한 5살, 6살이 되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것도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아마 AI 학습 도구로 아마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신인류한테 과연 사용법 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지원 선생님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이제 201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셨고, 그다음에 선택적 필수 교양이시죠. 재학생들에게 이런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교육과정의 공유라든지 아니면 확대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의 운영의 장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파이썬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좀 다소 의외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마 코로나 시국에 따른 결정일 수도 있고 또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강좌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발표 말씀 중에서는 역시 교수자의 문제라든지 공간 문제를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효과성 측면 면에서 이런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뭐 전체라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대면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아마 좀 참고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의 측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또 저희 대학에서 그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까닭에 이게 좀 궁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그 발표 내용제는 강의 평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 교육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측정 방식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 학생들이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배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적인 사항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측정하면 우리가 이 교육이 정말로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과정의 다음 단계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발표 시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제 해외 대학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 교육은 이제 단지 이런 소프트웨어 소양 함량이 그치지 않고 기초과학이나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리고 인문학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그냥 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역량을 배양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개별 전공 분야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건 맞물린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글쓰기나 외국어나 자연과학 등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전공 분야에서 그것을 융복합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공통된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그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현재 기초교육 과정 이후에 제공될 수 있는 추가 과정, 앞서서 이제 비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토론은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윤 교수님 지난번 회의 때 처음 뵀었는데 오늘도 아주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양교육 개편이나 이런 쪽에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 시기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시기 내용, 대상
뭐 청년 잘하고 신인류라고 하는데 굳이 이 대상으로 할 필요 있냐? 어떤 뭔가 차별화, 고등교육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별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와 함께 이런 강원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이제 토론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플로에 지금 한 60여 분 오늘 참여해서 현장에 계시는데 질문할 준비 되셨죠? 네, 오늘 질문 안 하시면 바다 못 보러 갑니다. 네. 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의 교육혁신 운영센터장이신 최지영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발표 1과 사례 발표 1에 관련된 토론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따로 발표자분들에게 어떤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그 발표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여기서 교양교육에서 뭐 약간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출현은 AI 시대에 지식을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다양한 논쟁 및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주목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교수님의 발표는 이러한 논쟁 및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하셨고, 특히 대학에서 교양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앞으로 인간이 담당할 업무가 상당히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즉 인간은 챗 GPT에게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주목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의도나 목적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 변화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방향 또한 좀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계와 소통이 가능한 AI 리터러시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역량의 중요성, 그다음에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사회학, 인문과학, 프로그래밍과 융화된 형태의 언어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양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허만석 교수님의 발표는 대학 교양 수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챗 GPT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수업 내 과제 기획 및 실습 과정에 교수자는 챗 GPT의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답변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질문의 깊이와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디지털 활용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챗 GPT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양 수업의 예시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발표문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로 인해서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양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양교육 과정에서 어떤 저희가 질문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성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제시되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디자인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질문을 해야 생성 AI를 통해서 효율적인 결과물이 도출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질문 역량이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질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주제에 대해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비판적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 해결 역량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에 오픈되어서 다양한 경험이나 대화를 기반으로 영감을 얻는 연습,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양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성형 AI의 답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경험 학습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AI의 사고가 종속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고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변화하는 시대의 교수자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수자는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의 강의자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조력자나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함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학습자가 세운 학습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학생 스스로 설계한 학습 과정에 대한 체계성을 확인하고 성실한 어떤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학습한 지식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평가하는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등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창의성 역량의 함량 또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창조 교육에 선택적으로 교수자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대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강원권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대상이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20대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일부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연령이 이미 퇴직을 하고 다시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역량은 상당히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권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또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어떻게 잘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다른 특성들에 맞춰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지원 교수님은 그 RIS 사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강원권 RIS 사업단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잘한 일은 오늘의 우리 교양교육 혁신 포럼을 지원해 준 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RIS 사업단에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고, 거기 이제 본부장인 이희재 본부장님이나 어성민 교수님 또 이렇게 최지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토론도 해주시고 여러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 역량의 중요성, 그리고 교수자 역할의 어떤 조력자로서의 재정립, 그리고 학생의 어떤 수준별 교육을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5명의 다섯 분의 토론자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니까 앞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또 환기되고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해주신 5분에게 다시 한번 먼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5분께서 또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먼저 발표해 주시냐고 오늘 고생하셨는데 조금 적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발표자분들께서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5분에서 그 이내로 또 AI 쪽 전공하셨으니까 딱 아주 짧게 단명하게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성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 선생님들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질문보다는 어쨌든 그 시간 범위 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겸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AI를 공부하면서 접하면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AI 또는 로봇하고 접하면서 늘 이제 그 다짐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비동시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이제 늘 제일 먼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2020년 이후에 이 챗GPT의 붐이 한 2, 3년 사이에 이제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 사람의 사고방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뭐 메타 지식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초 지식, 전문지 배워서 어떤 전체적인 세상을 보는 눈,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역량을 키우기에는, 그러니까 키운 다음에 세상의 변화가 또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게끔, 또는 학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근대적 인간의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좀 프라이드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학습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얘가 뭐 인간에 얼마나 비교하고 있는 자체에 두고 이제는 지식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나한테 뭔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이제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이제 식의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얘와 공존하고 협력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얘하고 어떻게 내가 공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공존이라는 것은, 협업이라는 것은 상하관계의 협업이 공존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그 수평에 가까운 식의 인식을 하지 않는 한 협업은 불가능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오늘도 이제 없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얘 형편없어. 그러니까 얘를 무시해야지 내가 만족하는. 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 2분 정도 말씀드리게, 질문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제 그 아이폰 사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사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시시한 거라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이게 학습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아까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사용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또는 미디어에 따라서는 이건 사용법이 아니라 그 사용법 속에서 인간이 학습을 하고 그쪽에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과 같은 지적 어떤 존재로 존재할 때까지 수만 년의 역사적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AI라는 친구도 어떤 짧은 어떻게 몇십 년이라는 건 좀 짧긴 하긴 하지만, 그런 기간 속에 나름대로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지적 대상 이제 상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립해가고 하는 그런 존재로 간다고 한다면, 이 친구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단지 사용법이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학습, 또는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걸 사용법이라고 생각해서 교양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집에서도 오늘 저기 말씀에서도 예를 들어 언어하고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 가성비라는 말들이 한동안 이제 자주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타임 퍼포먼스, 그러니까 시간 대비 그러니까 성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스페이스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한정된 공간 속에서 머물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파워 하라스먼트가 일본에 있는 한국 회사의 대표가 이제 본사가 일본에 있는 한국 회사 대표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파워 하라스먼트를 했는데 이게 변호사를 해서 어떻게 대응. 근데 이게 파워 하라스먼트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할 건가? 그러면 제가 사전에도 아까 파파고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갑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공통 두 단어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언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언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라는 것은 다양한
단지 얘가 갖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왜 갑질이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정착되게 됐는지 이런 분들을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언어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언어 플러스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속에서의 직상 속에서의 상사와 어떤 그 밑에 사람과의 상호 관계라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한 결국은 AI가 자동 번역하는 거에 이상의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일본학 영어학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어 과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회학이 여러 역사 일본 역사라든지 다 따로따로 같이 과목이 가르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한 과목 안에 같이 이게 엮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목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과목 안에 여러 선생님들이 결국 같이 가르치면서 그 대신 전체적으로는 그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는 뭐 이런 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강의하셨을 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인간학습과 기계학습이 같이 이제 동시에 탄생하면서 같이 학습하는 종이다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같이 학습하는 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는 인간하고는 달라 어떤 생명체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종이라는 단어를 두는 순간 진짜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놀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존재의 탄생, 공존 이런 오늘 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남우성 교수님께서 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좀 먼저 자리를 뜨셨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허만섭 교수님. 네. 예. 예. 김대건 원장님, 최지연 센터장님께서 아주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사실상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챗GPT에서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생성 지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오류 가능성, 그리고 뭔가 사실을 조작할 가능성, 그리고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도화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방비로 이렇게 접했을 때 학생들이 그 챗GPT로 인해서 오히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리고 또 이게 인문학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소화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챗GPT를 학교 과제에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활용할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 챗GPT랑 학교 교육이, 특히 교양 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성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을 생성한다라고 하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생성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그 세 가지 요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원래부터 있던 건데, 그것을 적절히 융합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었듯이 원래부터 있던 지식들인데 그것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에 의해서 융합을 시켜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조금의 지적인 부가가치를 한 1%나 2%만 더 올린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생성 지식이라면 상당히 가치 있는 지식이고 학생들은 그런 생성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챗GPT가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유용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사례를 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SNS 플랫폼의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신규 서비스를 기획해 보라는 것은 사실상 꽤 어려운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SNS도 원래 좋아하거니와 이 챗GPT를 활용해서 아까 보셨듯이 인스타그램 릴스의 시각성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조원들이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할 때 그냥 자기들이 그냥 구글에서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
토론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깊이 있고 한 번 더 숙고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니까 이거는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점이 다르다 이거. 구글 네이버 검색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한 3, 40m는 앞서가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결국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결과물의 어떤 퍼포먼스가 어떻게 잘 나오느냐라는 걸로 결국은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실무와 인공지능을 연결시키는 이런 습관을 학교에서부터 뭔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고려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메타적인 이런 그 해석 능력이 없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뭐 이렇게 10개 조가 있으면 한 30분씩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가서 너 지금 뭐 하냐, 어떻게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뭐 어떻게 지금 토픽은 어떻게 잡았냐,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봐 가지고 챗GPT를 이렇게 썼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홈워크로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챗GPT에서 그냥 그대로 뺏겨가지고 과제를 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아예 공개리에 오픈 스페이스에서 여러 사람이 모아놓고 챗GPT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선생님이 뭐 그런 좀 지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약간은 부작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례가 챗GP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례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빈약한 스페이스를 채우려고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챗GPT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라든지 인스타그램처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가상의 이야기, 조작된 사실이 그 비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그 플랫폼 회사가 한국어 기반의 이런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빨리 만들어서 그 무료로 빨리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그 부분에 대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만석 교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박지원 교수님. 네. 일단 아주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또 질문과 너무 좋은 코멘트를 주셔갖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코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좀 마지막부터 저희 가톨릭 관동대 강우원영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의 문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컨텐츠를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이제 습득 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함이 있는데 대신에 잘 아시다시피 인터랙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질의응답 게시판 같은 것을 이제 조교와 함께 거의 반실시간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게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성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과제를 통해서 혹은 저희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좀 확인을 하는 정도다 아직은. 근데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의 이제 역량을 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나 그런 것들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또, 코멘트와 또 이런 또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소프트웨어 이후에 다음 과정에서의 계획은 사실 저도 굉장히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비교과 과정이나 뭐 그 교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뭐 챗GPT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활용이나 툴 같은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과목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같은 이제 컴퓨터를 좀 전공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이제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툴이나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역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 있고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윤영중 대표님께서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강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 이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쉽게 한다고는 합니다, 항상. 근데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챗GPT 얘기랑 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솔직히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챗GPT 시대가 되면서 결국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챗GPT가 많은 일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챗GPT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챗GPT가 어떻게 동작을 해갖고 이런 아웃풋을 내는지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그 챗GPT가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그 챗GPT가 도출해내는 이제 답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지금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말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친구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려면은 이제 본인이 좀 그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일례로 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비유를 해보자면 저희가 챗GPT를 저는 이제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자비스라는 그 비서가 나와요.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그 주인공이 아무거나 뭐 이것 좀 해봐 어떻게 이거는 어떤 거지 물어보면 거의 모든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자비스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을 때 토니 스타크가 그걸 모를까요? 전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너 왜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 다시 지시를 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렇듯이 챗GPT를 좀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판적인 사고와 정답을 좀 구별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내 목표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키워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까지 주로 많이 했던 거는 뭐 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면서 주로 실험 실습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저희가 뭐 IoT나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뭐 하루짜리도 있고 뭐 길면은 3, 4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고 저희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질문 좀 이제 또 플로어나 유튜브에서 질문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먼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원대 교양교육원에서 이제 영어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효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상당히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혹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어떤 대학에서 강사 역할을 하면서 내 역할을 뺏기는 게 두렵다. AI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거기서 나의 설 자리는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드신다는 솔직한 말씀과 함께 이런 AI 출연에 있어서 쓰기 영역의 어떤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과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꼭 발표자가 아니라 토론자분들도 얼마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플로어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플로어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강원권의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잠깐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강릉원주대 여운정 본부장님도 오셨고 상지대 정영실 학장님, 송곡대 정기하 센터장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한라대, 한림대, 경동대, 강원 도립대 이렇게 막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해주실까요? 네. 잠깐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혹시 네, 글쓰기 관련해서 누가 뭐 아까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교수자 어떤 대학의 역할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근본적으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쓰기와 직접 관련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동료 교수님이 코딩 수업 이렇게 우리 가르치시는 분은 그러니까 챗 GPT와 뭐 코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코딩이라는 교양 과목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챗 GPT를 이제 얘가 코딩을 사실 잘하거든요. 그러면 코딩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맞고 틀린 것을 체크해 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논의는 코딩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활용하게 한다는 컨셉이 있는 반면 다른 반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한테 시켜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체크하면서 배워가는 특히 뭐 이런 교육들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제가 번역 말씀드린 거도 유사한데요.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그 일본어로 논문을 내려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영어로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영어로 제가 쓴 그 일본어 논문을 이렇게 번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반복하면서 이 친구가 틀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작문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잘못한구나라든지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초 지식부터 가르칠 건가 아니면 보다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건가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틀린 것을 체크해가면서 그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채워가는 뭐 이런 방식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 5분, 10분 내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연정 본부장님께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강릉원주대 연정 교양기초부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대학의 또 허만석 교수님 발표 중에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기초교양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이 신설돼가지고 5학점을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와 동시에 또 이제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의 난이도를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난이도를 이렇게 수준별로 나누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수요자 특히 외국인 학생이나 뭐 재직자 등등 다양한 최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그 유형별 수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 이게 또 저희 이렇게 필수로 5학점 이수를 이제 대상하다 보니까 들어야 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수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별 수업에서 사실은 이 디지털 영역은 실습, 피드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소규모 강의 이런 게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강좌가 훨씬 이제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실제 운영은 이러닝으로 해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수를 하고 특히나 인기 있는 강좌는 뭐 시험 없이 펜언패로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듣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또 강원권
또 변화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캠퍼스별로 이동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나 난이도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발표해 주신 박지영 교수님 어떻게 좀 학생들 쉽게 그리고 특히 이제 춘천 삼척 간의 이제 강의 이거를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강원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같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지영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밥 먹으면서 더 하는 걸로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혹시 토론자분들께 아까 너무 시간을 좀 짧게 드렸는데 혹시 뭐 잠깐 이렇게 할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한 말씀. 네.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모든 다수의 불특정 다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100지로 낸 학생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수님 글쓰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어떤 것을 외워서 답안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 고도의 어떤 추상적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악명이 높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죠. 그런데 BTS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좋아한대요. 그러면 BTS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5분 내지 10분 계속 이야기해요. 말하듯이 글 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한다면 글은 말하듯이 쓴다 그러면 글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문맥이나 이런 것이 덜컥거리는데 그것은 쓰고 난 다음에 차분히 그 문장들을 구조화시키면 좋은 글이 나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야기해보라 할 때 개념을 말을 못하면 개념을 이해 못한 것이고 알고 있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챗GPT와 관련돼서 또 연결시킨다 그러면 챗GPT가 다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또 챗GPT한테 지금 만들어낸 생성된 AI형 생성된 지식을 요약하라 그러면 또 다 요약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를 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우리 교양교육원인가요? 교양혁신본부인지 거기서 그 토론회를 하다가 학생이 인상 깊었던 교수님의 수업이 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업 마치자마자 펜으로 탭으로 직접 써도 탭에서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 펜으로 직접 써도 되고요. 그 쓴 것을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의 내용을 요약해서, 글쓰기 한 것을 요약해서, 예, 1우리에, 우리 강원대학은 1우리거든요. 1우리에 10분 내로 올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도 내년에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꽤 시간이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약 350명의 분 그리고 80여 개 대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200여 분의 분들이 유튜브로 계속 참여를 해주셨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AI의 추종자들 아닌가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AI의 비판자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지금은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공존자로서 함께 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